그러면은 다음 세 번째 발제가 김대호 소장님.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목이 양반화 아전화입니다.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양반화 현상은, 양반화가 뭔지는 김영모 씨가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만 큰 특혜거든요. 근데 아전화는 뭐냐면, 아전은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억압하기도 하고 착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에젤량의 시가, 정량록에 에젤량 시가 나오잖아요. 내 갓 태어난 3일짜리 애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이게 그 군포를 먹이니까 내 양물이 배우다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 에젤량 시가 있잖아요. 그때 그거 다 아전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전화 문제는 우리 김선택 회장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최대하도록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용노동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노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이 타고 있는 게 기업이고 산업이고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이제 고용노동 문제를, 그러니까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갖다가 경제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문제로 이제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규제 문제라든지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 되면 좀 시야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논할 때 노동의 관점에서 볼래, 경제 관점에서 볼래. 경제 관점에서 보면 훨씬 좀 시야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그 시야가 좁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가, 정부, 공공의 문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훨씬 그 문제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국가와 정부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국제 정치 환경의 문제, 우리 어떤 지정학적 조건의 문제, 이것들이 사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국가 주체는 법령, 사람, 그다음에 유권자 미디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핵심 수단이 규제, 사법, 조세, 재정, 공기업, 금융 이런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국가의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이러저런 규제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성이라는 게 법으로서 보장되는 어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이 있고, 거기 외국인 문제, 교육체제 문제, 인구구조 문제가 있죠. 제 얘기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국가나 정부의 관점에서 문제를 갖다 봐야 전체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문제로만 보게 된다 그러면 기껏 국가와의 관계는 좀 규제 좀 완화를 해라, 그 다음에 세금 좀 줄여라, 법인세 줄이고 뭐 상속세 줄이고, 근데 이런 정도의 어떤 솔루션을 갖다 내게 되는 거고,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연금 문제라든지 국세청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경제학자 치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관점을 좀 틀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이건 뭐 OECD 그냥 그 통계표를 갖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건데, 이거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과 복지 지출 이 세 개를 갖다가 같이 이제 조합을 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원래 이런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조세 부담률은 대충 뭐 2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은 대충 한 27, 8% 됐고, OECD 평균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정부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복지 지출은 10.4%라는 거는 이제 대충 아니까. 그래서 정세 없는 복지는 그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군식이 심한 나라라 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의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무슨 뭐
이 세금 그다음에 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국공립대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사업업태는 뭐냐면 부동산업입니다. 어쨌든 이제 재산소득도 있고요. 이러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놈들을 갖다가 모아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수입은 보다시피 이겁니다. 이 정부 수입이 지금 현재 35.26%인데 지금 아마 30한 6, 7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스웨덴하고 비슷하고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하고도 보면 우리보다 더 많고, 근데 복지 지출은 보다시피 복지 지출은 우리가 지금 10.4%인데 일본은 23.1%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 보면 19.3%, 미국은 21.5%. 결국 뭐냐면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 국가다. 그리고 이걸 거친 말로 하면은 이거는 산업공상의 가렴주 국가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뜯어보면 이제 예상 구조를 보면 이게 국방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방으로. 즉 우리가 정부 수입으로 5, 7%를 걷어가지고 복지 지출을 10%에서 11%를 주는데 다른 나라는 같은 수입을 가지고 대충 20% 이상을 갖다가 복지 지출을 준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국방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본도 1% 넘습니다. 미국은 한 3, 4% 됩니다. 영국도 2%가 넘습니다. 결국은 딴 데 센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세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노동 비용 같은 것. 이것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인건비. 그 인건비 안에는 뭐 직접 경비, 간접 경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수입 지출이 아주 급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다른 나라는 대충 보면은 20년 동안 여긴 줄었고요. 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좀 줄었고. 우리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딴 게 죽었는데 저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채 정부의 채무가 GDP의 40%로 건전한 편이다. 라는 어떤 얘기, 건전하긴 해요. 그것까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딴 데는 우리처럼 이렇게 거대한 공기업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 30%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국가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하고 군인의 연금 이 부담 있잖아요. 예, 장기 충격. 그게 보면은 900 한 몇십 조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그런 거에다가 그 외에 뭐 이러저러한 어떤 복지 지출 보면은 인구 구조 그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회복지지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여유 있으니까 막 좀 쓰자.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승부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 큰 빚지 빼놨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뭐 이런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겁니다. 아까 왜 아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도 있지만 이 규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만대를 거의 산업 생태계를 질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규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아전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 특종을 단독보도 특종 크게 시분을 냈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총인건비 올해 168만 명 80조 추산 번복 공무원 인건비 실상 최초 분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딱 실었습니다. 이게 최초 분석. 그런데 웃긴 게 이거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80조 원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일보가 멍청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공무원의 어떤 임금연금 관련된 정보를 갖다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거든요. 곳곳에 있는 걸 갖다가 해서 퍼즐 맞추기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참 정말로 이게 웃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 인사혁신처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몇 개 지표를 관리하는데
전 진짜로 그 인사 혁신 비전 2045 해서 아주 좋은 책, 두꺼운 책도 막 냈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 삼국시대 인사제도, 고려시대 인사제도 막 이런 거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공무원의 어떤 인건비나 노동비용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일종의 분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자, 여기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요건데요. 이게 지금 이 나라 지표에 있는데 37조 1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를 공무원이라 그러나? 공무원의 어떤 사람들을 갖다 얘기하나? 그 부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뭐 지표 개념은 인건비 규모는 뭐 이러저런 막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0만 정도를 가지고 평균 기준소득 월액을 갖다가 찍어옵니다. 이게. 기준소득의 월액의 용도는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연금, 이제 공무원 연금을 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략 좀 이렇게 그냥 뭐 어느 정도 추정은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뭐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뭐 102만 명에 돼가지고 뭐 뽑아낸 것도 있는데 기준소득 월액에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아까 연금 부담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수당도 특별히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간접정비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대 피시값, 그 다음에 에어컨도 좀 키워야 될 거고, 뭐 물값, 똥값, 뭐 이러저런 것들 다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보험 인간임금 접근율이라고 해서 이거 인사혁신처에서 딱 이 나라 지표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한때 좋았을 때는 뭐 90%가 갔다가 지금 85%밖에 안 하니까 지금 공무원의 보수감 인간임금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낮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올리자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이 지표로 보면은 이게 비교 대상 민간임금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이다. 이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 보고서 보면은 여기 규모별로 쭉 있습니다. 이게 상용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100에서 100인 이상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있어요. 이게 한 400만 됩니다. 근데 상용 근로자로 따지면 300 정도로 아마 줄 겁니다. 이게. 이 중에서 사무관리직들은 좀 더 줄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무관리직들은 처음에는 사원으로 10명 들어갔다가 대리 올라갈 때 7명, 그 다음에 과장할 때 한 5명, 그 다음에 이제 차장, 부장으로 이사로 딱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 30년 하면은 뭐 완전 고참 부장이나 뭐 그 이사쯤 되겠죠. 생산성이 높은 역전의 어떤 용사들이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 예컨대 교사들은 그냥 뭐 들어가면 원통형으로 쭉 올라가죠. 민간은 뭐냐 피라미드 구조로 쫙 올라가는데 이 피라미드하고 이놈을 갖다 1대1로 대응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이 피라미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갖다 뽑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연금 특혜들을 중첩 4중, 5중, 6중, 7중, 8중, 9중으로 막 시야에 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그냥 받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공공부문 관련해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쳐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게 통계 보면 일반적으로 공기업으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공공비용단체로 나누는데 요 정부기관이 186만 7천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다시피 206이고 공공부 전체는 241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들하고 의무공무중인 사병들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막 이걸 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도 따지보면 대충 300은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업들 예컨대 우리 구역 김군이 다니던 은성 PST 서울 메트로 자회사인데 그거 사실은 공공부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뭐 등등. 우리는 실제로 나타나는 통계 자체도 엄청 축소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공공부문을 하고 훨씬 큽니다. 사집당도 지배하는 것은 아까 보다시피 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아전들과 규제당국의 어떤 아전들께서 또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부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크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정부기관이 있고 공무원, 비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준이 뭐냐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기준으로 쫙 잘랐어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가장 정확한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이 100한 2만, 103만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가 사실은 직업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직업군인이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규모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공기업들이 크다는 얘기고 포스코하고 농협하고 이거 민간기업입니다. 이거 KT도 민간기업인데 사실상 이거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임용권을 다 갖고 있고 그럼 여기 자회사들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회사들 쫙 있고 자회사도 있고 이거 지금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공공군 일자리 81만 개 정도 시행을 영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막겠다는 놈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그 전에 대선 전에. 근데 그 놈들 지금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그게 대해서 떠드는 놈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나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이걸 갖다 좀 반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하고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보면 사실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국가가 다 자제하기가 우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는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해외 연수를 가장 많이 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근데 가서 배워오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수박 끄닫기식으로 해서 공용 자전거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아마 보고요. 이제 그 공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보고 실제로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고 이 사람 보수가 어떻게 되고 임용과 그 해고 승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난 제대로 연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도 이제 아주 불편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마치 일본의 인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사원 그거 그냥 따닥따닥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은 뭐냐면 지방공무원이 274.9, 274만이고 국가공무원은 58만 3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도 배상계산이 이만큼 돼 있습니다. 대충 이제 27만 5천 명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하냐면 지방공무원 파산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뭔가 지자체 재정이 문제가 되면 공무원 와장창 다 잘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냐면은 파산제가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의 중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요. 이런 거고. 근데 요 놈은 안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망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관리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어떤 급여를 만드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개인별 25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공무원해서 이런 일이 모아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 국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각에 보고한다 돼 있는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요겁니다. 아까 우리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인 미만 기업 36.9%, 50인 이상 64.1%를 뽑아가지고 요놈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별 과장 그 다음에 계장 이러저런 거를 갖다가 해서 그 테이블로 만듭니다. 물론 열렬하고 이제 역할하고 근무지역 합력을 갖다 다 공부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인가요? 우리는 기업 부업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덜 가파르죠, 그죠? 이게 우리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가장 가파른 나라에서 제일 윗단을 톡 잘라가지고 요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대응시켰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 가파른데 요 놈을 제일 밑에 있잖아요. 50인 미만을 36.9%를 갖다가 뽑고 그 위를 63.1% 뽑아가지고 격차가 원래 적은데도 가장 밑에 있는 놈들을 갖다가 뽑아서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쭉쭉 뜯어보고 봤습니다. 이거 쭉 뜯어보니까 급여가 일본이 지금 공무원 평균이 41만 7,230엔입니다. 이거 자 저거 곱하기 10 하면은 417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2 하면은 5,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6,200만 원이죠 지금. 우리 기준소득 월액으로 해서
6,200이고 실제로 그보다 더 되겠죠, 그죠? 복지 포인트도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죠? 재수당도 좀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연금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하죠, 그죠? 국민소득이 일본이 우리보다 30%가 높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자, 뭐 그 얘기죠. 일본이 재밌는 게 보면 예컨대 여기 보면 다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 예컨대 제일 높은 쪽이 보면 의사하고 치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85만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거 제일 높은 게 저게. 우리는 아마 의사도 아마 저보다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것도 한 봤어요. 일본은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안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3년 전하고 거의 같더만요. 이게 그 얘기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들이 91년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우리 아들 친구들 중에서도 꽤 똑똑한 놈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놈들이 제법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엄청난 특혜 있잖아요. 안정성을 해서 그러면 10년을 갖다가 해가지고 공무원 붙으면 남는 장사죠. 이게 이 보통 미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 전에 한 35먹은 여자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뭐 이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분신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불 끄려고 하다가 엄마가 그냥 산도 중화상을 입고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똘똘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똘똘한 애들 중에 지금 아마 고시공시 준비한다고 청춘을 썩히는 애들이 도대체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는 아마 떨어지겠죠. 그죠? 꼭 하다 보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고시공시를 예컨대 2, 3년 정도는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혹은 15년을 했어라도 붙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발작 고치는 그런 시스템을 절대로 놔뒀다고는 대한민국 막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문제는 공무원이 표준이 돼버리니까 그럼 결혼의 표준이고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표준으로 되니까 그 표준에 못 미치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뭐 초연령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저런 식으로 어려운 거 가운데 들어가 놓으면 이제부터는 까라면 까겠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유능하지만 나중에는 아마 무능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그래서 이건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정약용의 얘기인데 이게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재는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정말로 탁월한 말 같아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을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징수하는 것을 수학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거 200년 전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200년 뒤인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제가 볼 때 별로 틀린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건 결국은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대로 좀 지방관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뭐 국가공무원 총경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DJ가 했어요. 1999년에. 그리고 나서 2013년까지는 27만 3,982명에서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박근혜 때 2만 명 늘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번 개정했습니다. 3번. 17년 7월, 18년 3월, 19년 2월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29398에서 30만으로 올리고 지금 31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는 요것만 늘어나면 뭐 이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는데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총정원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력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풀어버릴 겁니다. 이게. 국가 공무원만 푼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확 풀어버리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준양반, 준아전인데 이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공공기관들 보다시피 그 급속도로 쫙 늘어나고 있고 수익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밑으로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원칙은 정부의 족쇄를 시장의 자유를, 그 다음에 스몰 슬림 스마트 서포트한 정부, 뭐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공무원의 조선 양반화 개선합니다. 아전화 처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래? 임용 및 근로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공무원과 공공군의 노동비용과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법을 제가 볼 때 일본법 그냥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일본 뺏겨가지고 공무원 급여법 만들고요. 총정은 제가 볼 때 총정은 법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무원 보수 기준을 갖다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전체 근로자 중위, 아까 중위했죠. 그죠? 전 아까 중위 소득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1.5 할 수 있고 뭐 1.8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 자체는 그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뭐냐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급속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위 근로자, 중위 소득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정부 정책이 이게 좀 정부 정책이 좋아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철밥통과 호봉제를 갖다가 공공부문부터 먼저 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제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을 기본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정년 부담비 50% 이상 감축을 하고 말 그대로 저이용 저수익, 고이용 고수익 원칙하에서 계약직 임시 보수는 상향을 갖다 하고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주로 있으니까 뭐 공기업 분할하고 민영하고 공기 일몰기하고 사정기관한테 아까 족쇄도 채우고 이러저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 그래서 저는 당신 주장이 뭐냐? 저는 제 주장을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담았습니다. 공무원,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노동비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공공부문부터 철밥통과 호봉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바꿔라. 이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